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후배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에 제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후배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이니 2005년도겠군요. 제 후배가 고향이 부산이라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방학 때 할 일도 없는지라 완전 빡세게 알바를 했더랍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알바하고 집에 와서 바로 취침을 했고 12시쯤 일어나서 꾸벅꾸벅 졸다가 출근해서 저녁 먹고 바로 알바 시작하고 반복이었죠. 이런 빡센 알바를 여친도 없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2달 가까이 했답니다. 말 그대로 할 일 없는 대학생만 가능한 미친 알바죠. 근데 한 달 정도 하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아무튼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폐인이 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알바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사장님이 민증 하나를 주더랍니다. 손님이 두고 간 건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으라고 시켰더랍니다. 후배놈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귀찮게 하나 생각하면서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더랍니다. 민증 보니 어떤 남자 신분증이었더랍니다. 우체통에 넣어야지 이러고 집에 들고 가다가 까먹고 그냥 책상 어디에다가 던져놓고 그대로 며칠 지나서 우체통에 넣어야 된다는 걸 그냥 잊어버렸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때와 똑같이 알바 끝내고 집에 와서 잠들었다가 대충 오후에 눈을 떴더랍니다. 제 후배 자취방이 넓은 자취방이 아니라 2~3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 정도 공간이었죠. 이놈이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눈을 뜨려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웬 남자가 구두 신고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말이죠. 침대하고 책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찾더랍니다. 책상 여는 소리와 책을 들춰보는 소리가 들렸죠. 후배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계속 자는 척 했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더군요. 다 뒤지고 칼로 찔리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알바비로 비싼 술도 한 번 못 먹어봤는데 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진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더랍니다. 눈 뜨려고 살짝 꿈찔하니까 방 안에 있는 그 인기척이 자신을 의식하고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계속 죽은 척하고 1~2시간 있었더랍니다. 그러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긴장해서 그런지 다시 잠들어 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서 잠을 깨고 보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집 열쇠도 다 잠겨 있고 창에 있는 방범창이 찢겨진 흔적도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없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방바닥에 신발 자국 같은 것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그냥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정체 모를 인기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자취방에 들어와서 계속 무언가 찾더랍니다. 제 후배는 거의 노이로제에 빠져서 밥도 못 먹고 매일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이맘때 제가 학교에 누구 만나러 가다가 후배놈을 봤는데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귀신에 홀린 표정 보신 적 있나요?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한 주일 밤샐 것처럼 다크설그에 얼굴살이 쏙 들어가고 얼굴색은 중환자처럼 허옇고 몸무게가 2주일 사이에 8kg가 빠졌더랍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매일 친구네 집 가서 자고 매일 밥 대신 술 퍼먹고 가끔씩 옷 갈아입으러만 집에 들렸죠. 집에서 자게 되는 날에는 완전 술골에서 들어가서 잠자곤 했죠. 그렇게 술 먹고 들어가도 눈 뜨면 항상 그 인기척이 있더랍니다. 3주 정도 겪고 나자 거의 미칠 지경에 다다랐더랍니다. 너무 두려움에 몰리다 보니 겁이 없어지더랍니다. 진짜 어떤 놈인지 한번 때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몽둥이 하나를 구해서 잠잘 때 끌어안고 잤더랍니다. 자물쇠도 2개 더 사다가 달고 문 단속을 확실히 했죠.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하고 벽 쪽을 보고서 자그마한 손거울을 하나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 놈이 책상 쪽을 보고 뒤척거릴 때 몽둥이로 그대로 갈기자 이 생각으로요. 또 어느 때처럼 정신을 차렸을 때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그때 그 놈이 또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더군요. 살짝 눈을 떠서 손거울로 뒤쪽 책상 쪽을 비춰서 봤더랍니다. 그 놈이 책상 앞에서 또 무언가 막 찾고 있더랍니다. 그래 잘 걸렸다. 너 어디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몽둥이를 쥐고서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침대 쪽으로 오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없어졌더랍니다. 후배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노리고 있는 걸 알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깐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더랍니다. 그렇게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또 헛것을 봤나? 왜 갑자기 인기척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실눈을 떴습니다. 그 놈이 누워있는 후배 머리 바로 위쪽에서 후배가 바라보고 있는 손거울을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침대 한가운데에 있는 후배 머리 위로 자기 머리만 인사하듯이 쑥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진짜 자기가 직접 말한 표현 그대로 비명과 함께 그냥 기절해 버렸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배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더군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더랍니다. 밖으로 도망 나가려고 나가다가 후배는 한 번 더 소름 끼치게 놀랐더랍니다. 4개나 되는 자물쇠가 전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알바고 뭐고 어느새 저녁 12시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부산 사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한밤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펑펑 우시니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다음날 바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다른 자취방으로 그날 바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무서움에 초탈의 경지에 다다른 후배는 이불 뒤집어 쓰고 곰곰이 생각을 했더랍니다. 기절할 때 보았던 그 얼굴을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더랍니다. 계속 질질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러고 있는데 문득 스쳐가는 얼굴이 있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몇 주 전에 사장님이 주었던 그 민증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책상 뒤쪽으로 넘어가 있던 잊고 있던 민증을 들고 얼굴을 보았더니 바로 손거울을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었던 겁니다. 후배는 그대로 팬티만 입고 뛰쳐나가 민증을 우체통에 넣고 그대로 친구네 집까지 뛰어갔더랍니다. 문을 잠글 생각도 옷 입을 생각도 없이 팬티에 맨발로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갔더랍니다. 다음날 어머니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이사했고요.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더랍니다. 아직도 대낮에 만난 후배에 홀린 듯한 표정이 오싹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괴담.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관은 있어도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동관 자체도 작아서 고작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나는 옆 동네의 아동관도 같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 아동관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나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었고 놀이기구도 많아 나는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자주 그 아동관에 다니곤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방 한가운데 있는 직경 3m 정도 크기의 원형 기구였습니다. 튼튼한 골판지로 만든 표면에는 둥근 구멍이 여러 개 있어 그걸 통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로처럼 꾸며진 안을 지나면 가운데 큰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체 내부 통로폭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주쳐도 같이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대개 기싸움에서 눌린 쪽이 뒤로 기어나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면 안에서 끼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살이 좀 찐 편이었던 나는 안에서 혹시 끼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망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구멍에 팔만 넣어 다리를 잡아당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골판지를 잘라야 겨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살집이 있다 보니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서 그 놀이 도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되게 친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점거하고는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가는 가운데 공간에서 끝도 없이 수다를 떨고 있곤 했죠. 그렇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폐관 방송이 나오고 아동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입니다. 그때 그 놀이 도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 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은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낼 때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나와서 돌아가렴.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기에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나왔죠. 애초에 무시하고 계속 놀려고 해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니 금세 들키지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죄다 아동관에 몰려온 터였습니다. 당연히 놀이도구마다 사람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서관 쪽으로 향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시 가까이 될 무렵 아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사람이 줄어들어 구체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눈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곧 평소처럼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야. 정리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구체 놀이기구에서도 2명이 나와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둥근 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구체 안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구멍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의지해 어슴푸레한 통로 안을 기어가야만 하죠. 하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길은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기 전에 가운데까지 가고 싶어 나는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비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통로 안도 평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부스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반 박자 늦게 들려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싶어 실망하면서도 나는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 천천히 후퇴해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나는 살이 쪘기에 돌아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판지가 눅눅해 평소보다 더 기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로 기어 나올 때는 대개 발끝으로 구멍 위치를 찾아내 거기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일단 후퇴는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정면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갔다 간다면 출구를 찾기도 전에 마주칠 형편이었습니다. 마주쳤다 간다면 귀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나는 빨리 탈출하기 위해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꿈을 대며 뒤로 나오는 내게 그 소리는 스스슥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체 안통로 부분까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폐관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후퇴를 멈춘 내 콧김과 앞에서 스스슥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놀이기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진동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게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나는 그때까지 목이 편하게 바닥을 보고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앞쪽은 올려다보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슥하는 소리가 멎는 한순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든 내 눈에 들어온 건 30cm 정도 앞에 떠있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순간 다리가 쭉 끌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잡아당긴 건 아동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렴.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아동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거길 찾지 않았습니다. 3번째 이야기, 영등포 모텔 괴담.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었기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방이 5만원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특시를 줬습니다. 그냥 특시를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더랬죠.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피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딱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지시켜 놨던 공포 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고.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했어.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네 번째 이야기, 중국 괴담. 중국 수왕조 문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의 황후와 딸이 병이 들었는데 갖은 수를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고양이 귀신을 이용한 공묘술이라고 도사가 얘기합니다. 공묘술은 수많은 저주 중 제일 지독한 술법으로 죽은 고양이의 영혼을 술법으로 조종해서 원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술법입니다. 도사가 말하길 공묘술은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저주를 건 사람을 알아야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람을 시켜 은밀히 조사하니 유력한 용의자로 황후의 이복 동생 독고타가 지목됩니다. 독고타의 외가는 대대로 저주술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독고타는 묘기를 잘 부렸고 실제로 공묘술로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고타는 황실의 외척이고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타의 하녀인 서한이가 몰래 자백을 하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서한이는 독고타의 모친 쪽 가문에서 온 하녀로 묘기를 섬기며 자일밤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는 고양이의 먹이인 쥐를 뜻하며 자의 날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묘기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의 재산과 운 그리고 명예를 묘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한이의 동생이 묘기의 저주를 받아 죽자 독고타 집안에게 복수하기 위해 밀고를 했고 결국 독고타와 그의 일족은 처형당합니다. 수나라 정부는 이 사건 이후로 공묘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했고 주술사들은 죽이거나 유배를 시켰죠. 고양이 사육을 못하게 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수사나 북서 같은 기록서를 보면 수나라 때 고양이를 키우다 죽거나 쫓겨난 사람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하지만 절강성 부근으로 공묘술을 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공묘술은 다른 저주술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공묘술과는 상관없지만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국상 을파소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라 전역을 다닐 때
한 노파가 을파소에게 울면서 밖에 있다 집에 오니 노파의 남편과 어린 딸이 죽어 있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을파소가 노파의 집으로 가자 마당에 노인이 목줄기에 낫 조각이 박힌 채 깨어진 낫을 잡고 죽어 있었고 딸은 배가 부어 죽어 있었는데 독에 중독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시체 옆에는 뱀대가리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을파소가 수색을 시켰고 퇴비 더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 생각했고 을파소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했지만 그는 실성한 듯 고양이가 라며 중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마을의 의원이라고 밝혀졌으나 을파소는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시체를 살피다 뱀대가리에 있는 짐승의 이빨 자국과 노인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을파소는 마을을 뒤져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양이가 잡혀오고 을파소는 고양이를 하나하나 입을 벌리고 살피다가 한 고양이를 사건의 범인으로 잡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 후 며칠 후 의원이 제정신을 차리고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의원은 노인이 딸이 아프다고 불러서 같이 노인의 집으로 갔으나 이미 딸은 죽은 뒤였고 딸이 죽은 원인은 고양이가 물어온 뱀의 대가리가 숨이 있어서 마당에서 딸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인이 화가 나서 고양이를 잡으려 하자 고양이는 오히려 노인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고 분개한 노인이 낫을 휘둘러 고양이를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피했고 목표를 놓친 낫은 마당에 있는 돌구절에 부딪혀 깨어지고 깨어진 조각은 노인의 목에 박혔습니다. 노인이 쓰러지자 고양이는 유유히 사라졌고 그 광경을 본 의원은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양이가 범인인지 알았냐는 물음에 을파소는 의원이 실성한 채 하는 말을 듣고 고양이들의 입속을 조사해보니 한 고양이만 이빨에 사람 살가죽이 있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양이는 재수 없다는 미신이 퍼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검은 정장에 소름 끼치는 여자. 아는 형이 겪었던 실화라는군요. 자취를 하고 있던 형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형이 살고 있던 자취집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의 방음벽을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역을 건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아시죠?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다고 하네요. 중절모보다는 챙이 넓고 카플린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 얇은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2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서로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네요.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가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걸음걸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이 워킹하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슥하고 미동 없이 걷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나쳐 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왔던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텐데 구태여 사람 가는 일직선상의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뒤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 쪽 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음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요. 그 블럭 이전 블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 못한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미스터리한 만남. 오래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죠. 그 폐가는 예전에는 큰 저택이었으나 수년간 방치되어 지금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나서야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은 부서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우리는 천천히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같은 방에 들어섰을 때 오래된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일기장이 빛을 발하며 열리더니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지만 호기심에 다시 일기장을 보려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낯선 글씨로 쓰인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림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존재함을 느꼈고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고 손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그림자는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우리는 더 이상 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보려 했지만 폐가 안에는 더 이상 일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한 모든 것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 폐가에서의 그림자가 떠오르며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7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미스터리한 승객. 몇 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던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급히 탑승했습니다. 차 안은 이미 꽉 찼었고 우리는 서서 가방을 들고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는 가까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터널이 이어졌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멈췄고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움직이려는 열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차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나 그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가 자리에 앉은 내가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움에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보려 했지만 그 순간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나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우리는 급히 내렸습니다. 내가 내린 역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나는 그곳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승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투명해진 그의 모습이었고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그 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 승객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역에 도착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아직도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학교 뒤뜰의 그림자. 대학교 시절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새롭게 개설된 캠퍼스의 건물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지만 오래된 건물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학교에 여러 소문이 돌던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원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밤에 정원은 고요했으며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정원의 한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원의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불투명하게 흐릿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빠져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멈추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저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손전등을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원에서 그 그림자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정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은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누군가의 영혼임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정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록을 찾아보니 오래전 그 정원에서 한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정원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학생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원을 피하려 했지만 호기심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닌 그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이 겪은 고통과 공포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림자가 나를 데려갔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일기장을 읽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그림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원은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학생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버려진 병원의 비밀. 몇 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병원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한때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나서야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무겁게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병원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오래된 타일 바닥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음의 속삭임과 함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오래된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켜졌고 화면에는 낯선 코드와 함께 도와줘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지만 호기심에 다시 일어나 컴퓨터를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이며 우리는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히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주위를 맴돌며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림자는 멈추었고 공기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방을 나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 병원이 가진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가끔씩 밤늦게 병원을 지날 때마다 그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며 소름이 끼칩니다. 10번째 이야기, 숲속의 고요한 목소리. 몇 해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숲속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캠핑을 즐기며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낮은 음의 속삭임과 함께 숲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마음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빛이 하나 저 멀리서 반짝이며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낡은 등불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 머물러 있었던 듯 보였고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진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성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함께 성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성소는 오래되어 낡았고 그곳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숲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요청에 따라 성소에서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영혼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그 순간 성소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우리는 영혼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이 퍼지며 영혼들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며 숲속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숲속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숲속에서의 고요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오래된 영화관의 비밀. 몇 달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영화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화관은 한때 큰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거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나서야 우리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좌석은 대부분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무대 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에 멈춰섰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는 오래된 필름 장비와 함께 낡은 스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화면에 낯선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미지는 옛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인물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그 순간 화면 속 인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옛날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은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크린이 다시 어두워지며 인물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영화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 영화관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을 뒤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영화관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 인물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 영화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기록을 찾아보니 그 영화관에서 오래전 한 남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화 제작 중이었으나 어느 날 밤 영화 촬영 도중 사라졌습니다. 그의 실종 이후로 그 영화관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는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을 치르며 그 남자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화관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나는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영화관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